자, 그러면 이제 그 고고제 탑을 볼게요. 탑과 관련돼가지고 흔히 10년도 기출문제에서 단독 문제 나왔고, 그 예전에 객관식 기출에서 또 한 문제 잠깐 언급됐거든요. 한 두 문제 정도 나왔는데, 객관적으로 볼 때는 주관식 시험에서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이것도 객관식용이야. 일단은 그래도 이제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여기 보면 이제 탑을 보는데 고구려 시대 탑은 지금 현존하는 탑이 없어요. 그래서 다만 이제 목탑 위주일 것이라고 추정만 하고 있어. 근데 그걸 알 수 있는 게 이제 그 고구려 보면 천안지라는 곳이 있거든요. 천안지사라는 그 사찰이 있는데 천안리 그 사지라고 해갖고 그 지금 존재하지는 않지만 예전에 뭐냐면 그 절터가 있어요. 천안리라는 절터가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목탑 유적지가 보이고 그 다음에 거기 그 고분법화에서 좀 보이는데 고분법화는 요동성탑이라는 곳이 있어요. 강개토대왕 때 만들어진 그 목탑이 있는데 그건 지금 존재하지 않고 고분에 있는 그 벽화에서만 존재해요. 그런 게 있구나 하고 그냥 보시면 되고. 자, 백제를 볼게요. 백제는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죠. 백제 그 탑 중에 대표적인 탑이 미륵사지 석탑하고 정림사지 5층 석탑. 이건 좀 기억을 좀 해두세요. 자, 먼저 살펴볼 것이 미륵사지 석탑인데 그 미륵사지 석탑은 그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익산에 있죠, 익산. 그래서 이제 그 익산 청도와 관련돼 있지 않느냐 이렇게 있는데 원래 이 미륵사지 석탑은 그 탑이 세 개가 있어요. 중앙탑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동탑이 있고 서탑이 있죠. 근데 지금 중앙탑하고 동탑은 없고 뭐만 남아있죠? 석탑. 석탑도 좀 무너져가지고 일제시대 때 콘크리트로 해갖고 발라놨죠. 그래서 지금 다시 해체 작업을 해가지고 뭐냐 복원 작업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뭐가 나온 거예요? 그 석탑 밑에 있는 그 사이함이 나왔죠. 그래서 사이함 보안기에 그 뒤져보니까 보안기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거기에 사택 지적의 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그 익산 미륵사지 그 석탑 만들 때 이게 선화공주가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부정되고 있는 좀 관점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고요. 자, 하여튼 익산 미륵사지에서 9층 석탑은 그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탑이에요. 그리고 그 목탑에서 석탑으로 넘어가는 가도기 탑이다. 이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목탑에서 석탑으로 넘어가는 가도기 탑인데 이게 이제 재질은 뭐예요? 석탑이죠. 근데 실제 그 양식은 목탑 양식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목탑 양식으로 만들어졌던 이제 그 만들어졌다는 그 대표적인 내용을 보면요. 일단은 그 중앙문 안에 그 내부 통로가 있어. 그 문을 들어가면 내부 통로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왔다 갔다 하는 통로가 맞는 거는 목탑 양식으로 해서만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시험 문제는 안 나와요. 이중기단 양식. 그 다음에 그 옥계석이 충격 끝에 약간 살짝 올려 있는 거 베어올린 그 기둥이라든지 그 복장물이 그 안에 있지 않고 그 밑에 있는 신총석 밑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목탑 양식이야. 그러니까 재질은 석탑이지만 기본적인 뭐냐면 목탑 양식이야. 예. 자, 근데 정림사지 5층 석탑은 좀 달라요. 이 정림사지 5층 석탑은 어디에 있죠? 일단 부여에 있죠, 부여. 예. 그래서 부여에 정림사지 5층 석탑이 나잖아요. 예. 그래갖고 3위에 있는 건데, 자, 석탑 형식 기본적으로는 목축탑 형식으로 보존되어 있으면서 그 뭐냐면 우리나라 석탑 기틀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림사지 그 5층 석탑은 기본적으로 무슨 양식이에요? 이거는 석탑 양식이야. 석탑 양식인데 약간 뭐가 가미된 거죠? 목축탑 양식이 가미된 거야. 그러니까 앞에 있는 미륵사지 석탑은 기본적으로 이건 뭐야? 양식 자체가 목탑 양식이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석탑 양식인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목탑 양식이 약간 가미된 거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정림사지 5층 석탑으로서 유명한 또 하나가 있죠. 뭐죠? 예전에 이거 정림사지 5층 석탑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평제탑이라고 했거든요. 예. 왜 평제탑이라고 얘기했냐면 거기에 이제 거기 밑에 보면 누가 낙서를 해놨죠. 소정방이 낙서를 해놨어.
소정방이 원래는 승전비단 기념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시간 아깝고 하니까 거기에다가 탑에다가 그 우리가 뭐냐면 그 백제를 평정했다 그걸 기록을 해놓은 거야. 그래서 이걸 예전에 평제탑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 이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일종의 우리가 만든 백제가 만든 고유한 그 탑을 단순히 그 낙서 몇 개 때문에 이름을 평제탑으로 갖다 붙이면 웃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이름을 이제 최근에는 정림사실 5층 석탑이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요 두 개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미륵사의 석탑하고 정림 5층 석탑. 중요한 정림사실 5층 석탑 목탑 양식은 아니에요. 석탑 양식이지만 거기에 약간 뭐가 가미됐다고? 목탑 양식이 가미됐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신라를 보자. 신라를 보면 그 간원사가 있어요. 간원사는 이제 어디 있냐면 보통 그 수릉령이라고 하는 대왕릉 있죠. 대왕릉 앞에 간원사라고 있는데 지금은 존재하지 않고 간원사에 지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쌍탑이 있죠. 그 탑이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간원 3층 석탑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면 불국사 3층 석탑이 있죠. 석갑탑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통일신라 시대 때 석탑은 그 3층 석탑이야. 이런 것들이 특징이고 그 다음에 그 나중에 병영석탑이 나타나는데 나중에 말기 때 들어가면 이제 그 정예사지 13층 석탑이 있어요. 그래서 3층 석탑 양식에서 벗어나서 여러 층의 석탑들이 등장했는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온 게 정예사지 13층 석탑이야. 이거 기억을 해두시고 그 신라시대 빼먹었네요. 자, 항용사 9층 목탑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신라 항용사 9층 목탑은 그 뭐냐면 그 있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어떻게 돼요? 불타 없어졌죠? 언제 없어졌죠? 네, 몽고족이 침입 때 없어졌죠. 아마 이게 남아있었으면 상당히 관광 상품으로서 인기가 있을 텐데 참 안타까워요,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일본 가보면 되게 큰 목탑들이 많거든요? 일본 목탑 위주니까 목탑들이 많은데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어. 예전에도 목탑도 있고 막 거대한 것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다 없어졌어요. 전쟁이 많아서 그래. 특히 외부 침략이 많아서 그래. 일본 같은 경우에 있어봤자 외부 침략 거의 없었고 자기들끼리 싸운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문화재가 그대로 보존이 됐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민족들 유목민족 트롤 때보다 한 번씩 다 약탈당하고 없애고 하다 보니까 이 신라 항공사 구축 목탑이 지금 없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항공사 구축 목탑은 이제 그 안에 그 뭐냐면 여왕의 권위를 높이고자 이제 그 뭐냐면 외적을 퇴치한다는 이념이 이렇게 반영이 되는데 그 탑 하나하나가 그 신라를 둘러싼 주변의 이민족들을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1층은 1번, 2층은 중화, 3층은 5월, 4층은 타라, 그 다음 5층은 운유, 백진을 말하는데 6층은 말갈, 7층은 당국, 8층은 여진을 말하는데 이런 등등 해갖고 이런 것들 다 평정한다 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항공사 구축목탑은 호국불교적 어떤 이념이 반영이 됐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분황사 모전석탑이 있죠.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 나왔는데 분황사 모전석탑은 분황사 자체가 뭐예요? 한기 나는 거다. 언제 때 만들었어요? 선덕여왕 때. 그래서 그때 당태종이 성덕여왕이 너도 여자냐? 이렇게 비난한 거니까 나도 여자다 해가지고 한기 나는 그 탑인 분황사를 만들었죠. 근데 이게 재질이 좀 특이해. 보통 우리나라에 석탑을 많이 만들죠. 그리고 중국에서는 전탑을 많이 만들잖아요. 근데 이건 분황사 모전 석탑이야. 그러니까 석탑은 석탑인데 몰려 형태를 만든 거야. 마치 석탑 그 뭐냐면 돌을 뭘로 만든 거야? 벽돌처럼 만들어가지고 만든 거야. 그래서 모전을 붙인 거야. 벽돌은 아니지만 돌을 마치 벽돌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다듬어가지고 만든 석탑이다 해갖고 분황사 모전 석탑 이렇게. 그러면 이걸 뭐냐면 그 벽돌탑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 틀려요? 틀렸죠? 이거는 모전 석탑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특징이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신라 하대에 가면 볼 건 없어요. 신라 하대 가면 저 중앙에서는 계속 3층 석탑이 유지돼요. 근데 이제 왜냐면 중앙에서는 교종이지 아죠. 근데 지방에서는 이제 주로 뭘로 넘어가죠? 선종으로 넘어가.
선조로 넘어가면서 어떤 것들로 승탑들이 등장해. 승탑. 이 승탑이라는 것은 뭐냐?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성종 같은 경우에는 교정처럼 이렇게 큰 탑을 만드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원래 탑의 목적이 뭐예요? 탑의 목적이 부처님 사기를 기염하기 위한 거잖아. 그래서 이 승탑이라는 것은 주로 자신의 예전에 그 조사들, 스승들을 그 살이나 뼈를 간추어가지고 만든 그 탑이거든요. 기념하기 위한 탑이야. 그래서 규모도 뭐예요? 작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건 승탑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 어떤 걸 의미하냐? 선종이 조형미술이나 이런 크다는 탑에 별 관심이 없다. 선종은 뭐만 관심이 있죠? 마음의 깨달음 이런 것들을 강조하죠. 그래서 선종의 특징을 잘 반영한 것이 이 승탑,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다는 것 좀 기억을 정리를 해봤고요. 다만 이제 고려 시대 때 탑이 좀 안 나오는데 여기서 좀 약간 추가 설명하면 고려 전기 때 대표적인 그 뭐냐면 송나라의 영향을 받은 탑이 있어요. 예, 다층 다각탑이 있는데 이게 월정사 8각 9축 석탑이 있죠. 월정사 8각 9축 석탑이 있는데 이거는 송나라의 영향을 받은 거야. 그래서 이제 다각 다층탑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이제 고려 전기 때는 지방 문화가 발달됐기 때문에 탑도 지방이 되게 많아요. 고도 분포되어 있고. 그 다음 후기 때 이제 그 한국사 능력검증 시험에 자주 나오는 그 탑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원의 영향을 받은 뭐죠? 경층사 10층석 탑이 있죠. 남아구의 영향을 받은. 왜 남아구의 영향을 받았냐면 그 경층사 10층석 탑을 보면 거기 기단 사면이 도출되어 있거든요. 이 도출된 것은 그 남아구의 영향을 받았다고 그래요. 예. 그 다음에 그 경층사 10층석 탑에 영향을 받은 조선시대 석탑 있죠?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있어요. 예. 요 정도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탑 정도는. 예. 자, 그래갖고 이렇게 한번 봤고,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좀 상토에서 좀 찾아서 볼게요. 몇 페이지 보시냐면 일단은 백제부터 보죠. 어차피 고군은 없으니까 아까 읽었던 것들 연달아서 읽으시면 되는데 112페이지. 자, 거기 보면 이제 몇 번 다르냐? 고구려 불교 미술 밑에 보면 백제 예술 부분이 보이죠? 네, 밑바닥에. 자, 백제 예술은 불교 미술을 중심으로 발달했다. 자, 백제 건축물로서 익산에 미술사의 석탑, 그 다음에 부여에 정리사 5축 석탑이 있다. 전자는 목축탑의 형식을 모방한 거대한 석탑이고, 그 다음에 후자는 목축탑 형식을 많이 보존하고 있다. 이거는 석탑의 양식이지만 목축탑 형식이 좀 남아있다는 거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균형이 잘 잡혀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 거기는 북탑 양식하고 좀 관련은 없지만 마해삼존 불상이 있죠. 마해삼존 석불레오. 그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실제로 그림과 함께 나왔던. 그래서 백제의 미소라는 그 별칭을 얻고 있는 그 내용인데 한번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그 금동 열애 달내산 항로 같은 게 있는데 요것도 이제 좀 유명하고 뒤에 좀 넘어가서 좀 넘어가. 신라를 볼게요. 신라. 자, 신라 보면 거기 이제 신라 예술 나오고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보면 자, 신라의 건축물로 광주에 분황사 석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청성대가 있는데 분황사 석탑은 지금 3층만 남아있지만 아래 이황상 석자상 등등 세련된 조각들이 있고요. 요거는 아까 얘기했던 뭐라고 했죠? 그 모전석탑이라고 했죠? 네, 모전석탑. 그리고 백제의 아비지가 이렇게 만들었던지 석가탑, 다보탑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항룡사 구충탑은 자목 거대한 거지만 몽골 때 침입 때 없어졌다. 그 내용도 있다는 거. 근데 통론에 있는 내용 좀 간략간략하게 서술돼 있어요. 예, 요 정도 이제 봐주시면 되고요. 자, 신라 중대 정치 볼게요. 신라 중대 정치. 자, 이 신라 중대 정치의 특징은 누가 집권했던 시기다.
이건 무효관계 김씨대역들이 이제 집권했던 시기인데 이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이 무효관계 김씨대역들은 이 권력을 나눠주지 않고 뭐예요? 자기들끼리만 독식을 했죠. 그래서 김씨 특히 무효관계 안에서만 독식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반발이 어떻게 강하게 있죠. 무효관계 김씨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왕권을 전체하니까 반발하잖아요. 그래서 그 나머지 김씨들이 들고 일어나서 무슨 시대라는 거야? 하대려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해? 내무관계 김씨라고 해. 그러니까 이 내무관계 김씨는 실제 모든 김씨들이 다 어디 나온 거야? 내무에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실제 무효관계 김씨세가 아니면 다 뭐예요? 내무관계 김씨세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하여튼 이 무효관계 김씨세력들이 권력을 독점을 하면서 다른 세력들 쳐내고 심지어는 자기를 도와줬던 김유신 세력들 쳐내요. 나중에는. 자,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이 신라 하대 정치 부분은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거기서 특히 신문왕이나 성동왕이나 뭐 병도왕이나 등등등 이런 사람들 업적들이 이제 중요하거든요. 하나하나 다 볼 필요가 있어. 자, 그러면 관련된 그 내용을 한 통에 한번 찾아가지고 읽고 넘어갈게요. 일단 몇 페이지 보시냐면요. 정치 부분이 어디야? 다음 장 같은데? 앞부분 말고 아래부분. 여기 있네요. 저기 122페이지. 자, 거기 이제 122페이지 보면 신라의 사회 구분이 있죠. 요거는 예전에 시험 문제 두 문제 나왔기 때문에 꼭 외워두세요. 신라의 구분은. 그래서 이제 삼국유사하고 삼국사기가 구분이 다르다고 예전에 설명을 했죠. 자, 여기 이제 그 밑에 구분부터 밑에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신라 통일 이후에 나타난 커다란 변화는 무효관계 왕통이 계속되어 전제왕권이 확립됐다는 점이다. 진골 출신이지만 김유신의 후원을 받아 상대는 반란을 진압하고 상대는 알천을 억누르고 실력으로 왕이 오는 태조 무효왕 있죠. 태조 무효왕. 그래서 이제 무효왕계 김씨가 이제 이때부터 시작되는데 예전에 이와 관련돼서 한번 문제가 나왔어. 02년 기출문제에. 그래서 왕통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죠. 그래서 김유신하고 그 다음에 무효왕은 예전에 구귀족 세력이 아니에요. 뭐죠? 신진세력들이야. 이 신진세력들인데 김유신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금강가야 출신이고 그 다음에 그 무효왕 같은 경우에 쫓겨난 진지왕의 손자죠. 그러니까 둘 다 뭐예요? 아웃사이드예요. 그러니까 핵심 권력에서 멀어지는 아웃사이드인데 이들이 그 당시 그 백제와 고구려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김출추는 외교로, 김유신은 군사적 업적을 쌓아가지고 뭐냐면 실력을 쌓고 이거 선덕여왕과 진덕여왕을 얼굴마담을 내세우다가 이제 죽으니까 무효왕 김씨가 이제 권력을 장악하게 된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송골에서 진골로 넘어가는 어떤 계기를 마련했던 사람인데 여기에서 이제 눈여볼 게 이제 그 김춘추라는 사람을 뭐라고 태종 무효왕이라고 부르죠. 예전에 말한 것처럼 요때부터 중국식 시호제도가 실시됐다고 보면 돼요. 근데 주의할 건 태종이라는 건 시호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라고 했죠? 묘고 무효부터 시호예요. 그리고 태종이라는 그 조중제에 의한 그 모제도는 딱 이때 신라만 한 번 사용하고 그 나중에는 고조나 조선시대 때 사용된 거예요. 태종 사용했다가 중국에서 항해가 들어오니까 신라 때 항해가 들어오니까 이때 한 번만 딱 사용했어. 나머지 왕들은 다 시호 사용했다. 이렇게 지금 보면 돼요. 자, 무효왕의 그 업적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다? 이건 삼국을 통일했죠. 삼국을 통일하는 게 아니라 삼국을 통일을 어느 정도 기반을 마련. 통일은 그때 문무왕 때 완수한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대고구려 백제전가전의 전제 정치를 감행했고, 그 다음에 이후에 직계자들이 계속 왕위에 오르게 이제 세습이 됐는데, 그래서 문무왕 때 삼국을 통일했죠. 그 다음에 이를 이어서 신문왕 때 이제 있는데,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사람은 누구냐면 신문왕이에요. 그래서 이 신문왕의 업적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신문왕이 즉위하자마자 즉위 1년에 정확히 681년에 무슨 난이 일어났어요? 그 장인이었던 김웅도의 난이 일어났어요. 왜냐면 이 김웅도 입장할 때는 자기 사이가 왕이 되는 건 좋긴 좋지만 그 사람이 너무 왕권을 강화시키고 진골 귀족들을 막 억압하니까 진골 귀족의 수장으로서 이 사람이 이제 난을 일으켰다가 진압이 됐는데 이때 김웅도 난에 직접 가입했던 귀족뿐만 아니라 알고도 그냥 모른 척하거나 약간 연계되어 있던 귀족들은 다 뭐예요? 수충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제왕권의 왕위에 상당히 크게 기여를 했다.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이 사람은 이제 여러 업적들이 되게 많은데 중앙정치기구를 정비했죠. 그래서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중앙정치기구는 뭐죠? 여기는 그 보통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신라의 그 중앙간제 있죠. 예, 그래갖고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정비를 했고 그 다음 지방제도는 뭐죠? 구주 오수경 이런 것들을 정비했다. 지방제도와 중앙정치기구 정비는 뒤에 있으니까 한번 또 그때 한번 살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때 잠깐 어디를 수도 옮기려고 했냐면 달구을 쪽으로 수도 옮기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됐어. 그래서 이제 왜 안 됐냐? 너무 반발이 많아갖고 그래서 대신 실시한 게 오수경 제도죠. 이것도 좀 뒤에 더 얘기를 할게요. 이때는 지금 뭐가 지금 경제적인 측면에서 뭘 실시했냐면 그 간료조를 지급하고 노후를 폐지했죠. 이것도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동왕 때 보죠. 성동왕 때. 자, 성동왕 때는 여기에는 이제 안 나왔지만 좀 업적을 살펴보면 성동왕 때 업적은 백성대에 뭘 지급했다 나오죠? 정전을 지급했다. 그 다음에 그 당시 그 발해와 당해 전쟁에 신라가 참여했던 때도 성동왕 때요. 그래서 얻었던 지역이 뭐죠? 회강진이죠. 그래서 정식적으로 이제 당나라 국교를 제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경도왕. 경도왕도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경도왕 시험 문제가 나온 게 뭐예요? 하나정책과 관련돼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정책을 관련돼 갖고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정성기를 누렸는데, 그래서 경도왕 부왕이 성도왕의 위협을 기리기 위해서 성덕대왕 신종을 이제 주주를 했고, 그 다음에 그 간부와 지명을 한식으로 다 훔쳤어. 그래서 예를 들어갖고 뭐 한산주 이런 것들 한주 이런 식으로 훔친 거죠. 그 중국 애들은 외자를 되게 좋아해. 외자를 한자를.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청나라, 명나라, 금나라 이렇게 하잖아요. 딱 국고도 외자야. 왜 외자를 좋아할까요? 그 이유가 없어.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그거는. 하여튼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불교사와 그다음 석굴암을 창건했다. 이거 다 외워두세요. 시험 문제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공왕인데, 해공왕은 그 나이가 되게 어려서 즉위했어요. 7살인가 8살 때 즉위를 했는데, 이 사람이 실제 이제 그 정치는, 어릴 때 정치는 그 태호가 정치를 했어요. 그 엄마가 이제 정치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업적을 보면, 업적이다 보면 그때 이제 실시한 것들 보면, 오무제를 실시했다. 네. 그래서 이 오무제인데, 이 오무제라는 것은 이게 뭐냐? 자, 오무제라는 건 정통적인 우리나라의 제사 방식은 아니에요. 어디에서 건너온 거예요? 중국에서 건너온 거죠. 그래서 보통 중국에서는 어떤 사고방식이 있냐면 영원 불면 사상은 없어요. 중국 영원히 간다는 사상은 없고 영원히 존재해. 영원히 존재하지만 영원히 일정한 시점이 지나가면 어떻게 되죠? 없어져요. 근데 그 일정한 시점이 어디냐? 보통 중국에서는 4대로 봐요. 4대. 4대는 그 뭐냐면 나를 기준으로 해갖고 그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까지요. 그러면 제사를 언제까지 지내야 되겠어요? 고조할아버지까지 지내죠. 그럼 4명이죠. 4명이죠. 그러면 한 명 더 지내야 돼요. 누구냐? 불천지주. 그러니까 집안에 뭐예요? 기가 센 인물들. 되게 희조 같은 인물들을 불천지주 해갖고 이 사람만은 영원히 지내요. 그리고 4대는 이제 4대 끝나면 이제 그 신주단지를 받고 내보내죠. 그래서 같이 그냥 합쳐서 그냥 한 날 한시에 같이 지내죠. 그거는 오묘제라고 하는데, 신라 왕씨도 오묘제를 받아들였죠. 그러면 이때 왕씨는 오묘제지만, 일반
저기 일반 항제들은 몇 묘제일까요? 실묘제죠. 그래서 보통 조선이나 신라는 5묘제이고요. 그 다음에 그 고려 같은 경우는 항제 고치기 때문에 몇 묘제? 실묘제. 실묘제는 자기 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외에도 3명을 둬도 불천지주를. 그러면 이제 일단 보면요. 자, 여기에서 5묘제 때 일단은 해공왕이 입장할 때는 아버지가 누구죠? 경동왕이죠. 경동왕. 그 다음에 할아버지는 누구예요? 성동왕이죠. 그 다음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건너뛰어서 문무왕, 무효왕 이렇게 지내요. 문무왕, 무효왕은 왜 지내냐면 이 사람은 그 백제와 고구려의 평정에 큰 도움을 줬기 때문에 지내고, 그 다음에 미추왕. 미추왕은 뭐냐? 김씨의 첫 번째 왕이잖아. 그러니까 미추왕, 태조왕, 문무왕은 3명은 불천지주로서 맨날 지나게 하고 그 할아버지 때까지만 지내요. 이게 좀 뭐냐면 그 중국식 5묘제와 다르죠. 중국식 5묘제는 뭐죠? 중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무효왕의 직계를 되게 강조하면서도 무효왕의 직계 안에서도 뭐냐면 어디까지만 인정하는 거야? 할아버지 때 안에서만 인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왕시대의 범위를 뭐죠? 축소시켰죠. 그 왕시대 범위를 왜 이렇게 축소시켜놨을까요? 권력을 독점하게 된 거지. 5대까지, 4대까지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만큼 더 넓어지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 통해서 뭘 직계를 표출시켰다? 물왕의 직계를 표출시키고 왕시대 변인을 축소시켜갖고 자신의 권력을 독점시키려고 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서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대 때 또 뭐냐면 또 오모제는 또 달라. 이건 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자, 하여튼 이거 오모제를 실시했고요. 그래서 중대 왕실의 마지막 해공왕을 미추왕을 김성시조로 하고 태종 무효왕, 문무왕은 이건 불천지주. 그죠? 그래서 해공왕, 무효왕, 문무왕까지는 불천지주. 그 다음에 그 위부터 성동왕, 경동왕 때는 제사를 지내고.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직조관념을 표출했다. 그래서 이 중대부터 무효왕계의 전제왕권 형태고 이들 바탕으로 해서 정치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그 내용들인데, 그렇지만 이 해공왕은 나중에 그 김시정의 난해에 의해서 죽게 되죠. 그러면서 내문왕 계통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요건 좀 뒤에 있다 설명할게요. 그러면 그 한번 이제 테마 내용을 이제 볼게요. 이제 자세히 좀 보면. 자, 신문왕은, 이 신문왕은 좀 다 외워두셔야 돼요. 전제왕권 정책을 강화시켰다. 그래서 김웅도 모반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많은 귀족들을 축출했고, 심지어는 자신을 도와줬던 가야기 김시석들도 소외시켰죠. 권력에서. 그래서 이제 이 틈을 틈타서 어떤 세력이 성장했죠? 육두분 세력이 성장했다. 그 다음에 이제 유교적 정치 이념을 포방을 했는데, 일단 그 국학을 설립을 그 다음에 상호를 통일하면서 중앙관세 업무와 확대된 영역 지배 통치를 위해서 제도를 정비했다. 여기에서 중심적으로 볼 게 뭐냐면 유교 정치 이념을 반영한 게 아니라 포방만 한 거야. 포방. 그래서 유교가 정치 이념으로서 적극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한 것은 언제 때죠? 고대 시대 때가 아니라 고려 시대 넘어와서야. 성종 이후부터야. 포방만 했어. 그리고 요때 유교는 좀 한계가 있어요. 뭐냐면 도덕적 윤리적 차원만 강조해. 어떤 정치 이념으로서의 유교가 아니라 되게 도덕적이고 윤리적 차원에서의 그 유교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한계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정치 이념은 주로 뭘로 사용했다고 보시면 돼요. 불교를 사용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치는 예작부나 설치 육전체제, 14부 체제가 관련되는데 아까 중앙제도 정비와 이제 관련돼갖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군사제도 정비했죠? 오세경 제도를 정비해갖고 그 왕경인 금성을 지역적으로 치우치는 전환을 보하고 지방에 균형 있는 발전인데, 이건 아까 이제 신문화에 달굴복까지 천도하려고 해다가 너무 이제 귀족들 반발이 많으니까 차선을 이렇게 한 거고, 소경제도는 요때 처음 제도가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그 정도부터 있었죠. 고구려도 있었고. 근데 이때 체계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구서당인데, 구성당 관련돼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신라인을 중심으로 고구려, 발해, 모독국, 발간. 그래서
그 각각의 부대마다 민족분력 구성을 해서 일통 사망의식을 반영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경제적으로 보면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고를 배제하네요.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예. 그래서 관료전과 노고는 뒤에 좀 설명할게요. 예. 그래서 이 순서를 좀 잘 생각해 보세요. 관료전을 먼저 지급한 다음에 2년 뒤에 뭐죠? 노고를 폐지했어요. 그 순서 기억을 해주세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료 경제적 기반을 마련했다. 자, 그리고 아까쯤에 이제 보면 오묘제인데, 자, 이 오묘제는 이제 아까 설명한 건 해공학 때 얘기고, 요건 지금 신문학 때예요. 신문학 때 처음으로 오묘제를 실시했거든요. 이때 오묘제를 좀 볼게요. 자, 태조대왕. 태조는 미추왕이야. 미추왕은 왜 한다고 했죠? 신라 김씨세운이 최초 왕이 됐던 사람이 누구예요? 미추왕이에요. 그래서 미추대왕은 부춘지주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진지대왕. 진지대왕은 쫓겨난 왕이죠. 쫓겨났잖아. 항은 그저 뭐냐면 음란하다가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그 쫓겨난 아들이 누구예요? 용춘이죠. 용춘은 왕이 되지 못했어. 근데 문흥대왕이야. 이건 추종된 거야. 나중에. 그 다음에 용춘의 아들이 누구죠? 무려왕이죠. 그 다음에 문무왕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듯이, 자, 진지대왕, 용춘, 무려왕, 문무, 이렇게 하죠. 문무와 무효는 좀 이해가 돼. 근데 왕의 순서를 볼 때는 그 용춘이나 진지는 솔직히 말해서 끼어들지 못하겠죠. 진평이나 성덕, 진동왕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안 나오고 제거하고 요 계통, 그러니까 이제 어떤 계통이에요? 그 사륜계통이잖아요. 동륜계통은 다 배제하고 사륜계통만 이렇게 집어넣잖아. 그건 뭘까요? 왕의 혈통이 이런 사륜계통이 이어진다는 거야. 종전의 동륜계통은 배제한다는 거죠. 네. 근데 여기까지는 그대도 나름대로 중국식 오묘제도가 확립된 걸 볼 수 있는데, 아까 그 해공왕 때는 바뀌어졌죠. 이제는 뭐죠? 그 뭐냐 4대가 안 지나고 2대만 지냈잖아. 그러면 왕실 범위가 뭐야? 더 축소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식에서 벗어난 거야. 예. 자, 하여튼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중국의 지배제가 이제 확립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주 대구분 이제 첨도 각각 좀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성동왕 때 보죠. 근데 신문왕 때 왜 갑자기 성동왕이 뭐냐 넘어가냐 했는데 중간에 호서왕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호서왕은 그렇게 업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자, 성동왕 때 업적을 보면 관료들이 지켜야 할 덕목인 백간점을 공포하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백성 정정을 지급하고, 그리고 강릉 지방의 북쪽 경계에 장성을 쌓았어요. 그래서 발해 무왕의 영토 확장에 경계했고, 외국 격파 그런 업적도 있고, 대외적으로 보면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발해와 당의 정쟁에 신라가 참여했죠.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신라와 당이 국교가 제기되고, 당이 신라가 통합한 대동강 이남 지역을 인정내줬어. 이 지역이 폐강진 일대고, 요것이 이제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폐광주의 일대는 이제 어디냐면 오늘날 항해도 일대 지역이에요. 항해도 일대고, 고려시대 때는 폐서 지역이라고 하죠. 그리고 되게 고려 초기 때의 그 건국자들이 되게 폐광진, 폐서 출신들이 되게 많아요. 예. 자, 그래서 이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면 되는데, 그 폐광진과 관련된 내용을 좀 더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39페이지. 여기 39페이지는 그 8편 39페이지예요. 8편 39페이지 보면 그 폐광진 내용이 있거든요. 보이시죠? 그 교재의 39페이지죠. 예. 그래서 폐광진은 항해도 일대에 있었던 그 행정 지역인데 원래는 군사적 목적에 설치를 했어요. 그러다가 행정적 교육이 이제 가미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후에 고려 왕건이나 고려의 청건 건국 세력들이 되게 이 폐광진 일대에서 나왔던 세력들이다. 근데 이게 이제 좀 약간 좀 전문적인 내용이거든요. 이게 08년인가 06년에 나왔는데 나올 가능성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폐광진만 좀 외워두시면 되고, 이 자세한 내용을 읽고 넘어가기만 할게요. 예. 그 다음 누구부터 읽을까요? 예, 이렇게. 처음 폐광진. 처음 폐광진의 취소는
국정을 도왔다가 후에 동산으로 옮겼다. 긍정적인 통치 방식을 취했으리라 짐작되는 그 관할 지역은 예성당 이북에서 폐강 이남에 걸친 광고면 지역이었다. 시단은 나당 전쟁에서 승리하여 대동강 이남 지역을 실질적으로 점유했으나 적극적인 영토와는 뒤늦게 이루어졌다. 735년에 명나라로부터 그 영유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으면서 적극적인 대적에 착수하여 788년에 아찬 정절 등을 공연해 북변을 살펴보게 하고 예성강 이북의 백성을 비롯한 14개 분야를 설치했다. 그리고 741년에는 사신을 보내 폐방 이남의 주와 군을 위무했고 다음해에는 왕이 직접 한산주를 수행하고 주민들을 폐방지으로 옮겼다. 이때 신라는 중국 대륙의 혼란과 발해의 성장을 의식하게 되었기 때문에 폐강진이 정식으로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783년에는 아찬 치신을 대곡진 군주로 석연했다. 후 826년에는 우장태수 배경을 시켜 한산 북쪽의 여러 주와 군의 주민 1만 명을 진달하여 폐강의 장성 300리를 쌓았다. 그 과정에서 추성군과 그 영현인 투산양, 강학현, 송현현 등을 설치하면서 폐강진의 관할 범위가 대동강에 이른 것으로 짐작된다. 신라 시대의 폐강진은 진영이라기보다는 지역 단위로 취급되었고 주의 지배를 받지 않는 독립된 행정구에 들었다. 뒷날 고려왕조를 세운 왕건과 관련된 인물들 가운데는 이 지역 출신이 많았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경동왕으로 넘어가죠. 경동왕은 이제 성동왕 중간 사이에 호성왕이라는 왕이 있었고, 그 다음 경동왕 넘어가는데, 경동왕은 아까 얘기한 하나 정책으로 유명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유교 교육을 강화시켰는데, 국학을 태학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박사 교수를 두어서 그 유교 교육을 강화해요. 그 다음에 중앙의 통치기구 및 지방의 주 군령층을 하나 정책을 실시해서 그 당시에 한산주 같은 거 한주 이런 식으로 외자 형식으로 중국식으로 바뀌죠. 그러면 이때 중국식으로 바뀔 때 단순히 명칭만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도 이런 그 통치체제 시스템도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국식 어떤 중앙집권적 왕권 강화 정책의 어떤 그 통치 시스템으로 바뀌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 내용을 쭉 보면 그 다음에 이제 한계를 보면 간료전 폐지와 노국부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학자들에 대해서 의견이 좀 많아. 왜냐면 그 경동왕 때 가서 이제 왕권이 절정화됐던 시기거든요. 근데 귀족들이 좋은 노국을 왜 부활시키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분은 귀족 세력이 강대했기 때문에 이게 부활했다고 했지만 앞에 왕권 강화 정책을 비춰볼 때 이게 많이 안 맞거든. 앞뒤가 안 맞아. 그 해석들이. 그래가지고 혹시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의견이 또 반론이 있거든요. 노국 부활은 뭐냐? 첫 번째로는 그 당시 너무 왕권 강화를 하다 보니까 귀족들이 불만이 많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무마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요때 노국은 우리가 이제 알고 있었던 전에 있었던 노국하고 다르다. 그래서 전에 있었던 노국은 주로 뭘 했죠? 조용주 다 수치한 거죠. 근데 이때 노국은 원래 노국은 뭐예요? 조용주 수치가 아니라 조만 수치하는 거죠. 이게 이제 나중에 좀 왜곡돼서 그런 건데 조만 수치하는 거다. 이런 것들이 의견이 있고 또 어떤 의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간료전을 실시했다 해도 노국을 폐지했다 해도 많이 노국을 폐지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간료전 한번 걷고 또 노국을 걷어. 그러니까 이중 수치죠. 그러니까 이런 이중 수치들 뭐냐면 없애기 위해서 한 거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교과서적 관점도 있지만 다른 관점도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세요. 교과서에서 우리가 이제 뭐 기족세가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것도 있지만 그 당시에 정세 볼 땐 좀 안 맞는 게 많다 그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업적들을 이제 보면 안민가를 제작을 했다. 그래갖고 군, 신, 민의 3자 관계를 부, 모, 자의 위제 형용 관계를 봤죠. 그래갖고 군은 뭘로 본 거야? 아버지, 신은 어머니, 그 다음 민은 아들 이렇게 해갖고 같은 가족이다. 신라의 모든 사람들이 같은 가족이다.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덕대왕 신종을 했는데 이건 아버지 성덕왕의 명복을 빌고자 제작한 종이지만 이건 실제로 누구를 이제 강조하는 거죠? 성덕대왕. 이거 에밀레족이라고 좀 하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그 성덕대왕 때부터 이제 그 쭉 와갖고 이제 경동왕 때 친지대를 강조하거든요. 친지. 네. 그래서 이 성덕왕 때부터 이제 그 경동왕 때까지 그 무효왕 가문의 친지, 가까운 친자 있죠. 그 친지를 강조하는데 그걸 그 강조하면서 다른 그 김씨 계열이나 김유씨 계열 다 뭐냐면 배제를 시켜요. 김유씨 가문들은 자기가 무효왕이 그 집권하는 과정에 많이 도움을 줬잖아. 근데 배제를 시키는 거야. 그것이 나중에 그 뭐냐면 그 해공왕 때 김융의 난으로 또 일어나. 이건 나중에 좀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석굴왕과 불국사를 설립했다. 그래서 그 석굴왕과 불국사를 설립 그 선화를 보면 이걸 이제 김대문이라는 사람이 이제 만들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만들었다고보다는 왕실이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대규모 사찰을 걔네 원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갖고 주로 이제 왕실의 권위, 신성성 이런 것들을 뽑아가기 위해서 그는 석굴왕과 불국사를 설립했는데 엄밀하면 석굴암이라보다는 석굴사가 맞아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사찰이었어. 동주 사찰이었죠. 예. 자, 하여튼 이런 것도 있다는 걸 좀 기억해 주시고 이 경동왕의 그 정책 부분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좀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 부분은. 자, 해공왕으로 넘어갈게요. 해공왕. 자, 해공왕 때 이제 오무제가 재정립했고 오무제 아까 제가 또 얘기했죠? 이거는 무령왕기 오무하고 달라요. 무령왕기 오무보다 더 축소됐죠. 그 규모가. 그 다음에 96각간의 난이 나요. 예. 그래서 이제 이 96각간의 난이 일어나고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요. 혼란한 게 없어요, 그 당시에.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김지정의 난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김지정의 난에 의해서 이제 해공왕이 반란 중에 죽게 돼. 근데 이 김지정의 인문에 대해서 그 어떤 사람이냐? 해공왕의 측근세력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이 사람이 김지정이 반란을 일으킨 거는 해공왕을 뭐냐면 죽이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킨 게 아니라 뭐죠? 해공왕의 명을 받고 김지정이 일으킨 친위구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 그 당시 실권자들은 누구냐면 김양산과 김경신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대는 김양산과 김경신을 천해기에서 일으켰는데 김양산과 김경신이 뭐냐면 투입을 해갖고 김지정을 죽이고 더 나아가 누구까지 죽였다는 거야? 해공왕까지 죽였다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보고 있어요. 학계에서. 예. 자,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성덕왕이었던 김양상이 즉위해요. 실권자가. 그러면서 이제 중대 무료왕기가 종말을 끝나게 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해공왕 때 좀 눈여볼 게 뭐냐면 김융의 난이 일어나거든요.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건데 이 김융은 어떤 사람이냐면 김유신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김융의 난이 김유신의 후손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되냐면 그 무역에 사계는 안 적혀있지만 삼국유사에 그 내용이 있어요. 김유신이 미추왕 무덤에 가서 크게 묻었고 미추왕한테 하소를 하면서 내가 그동안 삼국통일 동안 기여를 했는데 내 후손이 지금 이렇게 아무 죄 없이 벌받고 있고 지금 중을 당했다. 나는 이제 신라를 떠나 다른 나라 가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소식을 듣는 해공왕이 이거 김유신 떠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단을 지냈다는 내용이 삼국유사에 나오고 동시에 김융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김융이 김유신 후손과 연결돼가지고 그 당시에 김융은 김유신의 후손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그때 무효왕기 정제 정권이 강화되면서 초왕기 때 그 무효왕을 도와줬던 김유신 세력조차도 뭐죠? 등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거든요. 김융의 난 그 의미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신라하대 넘어갈게요. 신라하대. 아이고 이거 잠깐만. 신라하대 한통 관련된 내용을 좀 넘어갈게요. 몇 페이지를 펴보시냐면요. 하드가 어딨어?
여기 있네요. 143페이지 펴보세요. 자, 신라 하대는 시기적으로 언제에서 언제부터죠? 성동왕 때부터 해서 경숭왕 때까지죠. 그래서 이제 주 네모난개의 왕통이 이제 이어졌고요. 근데 일부 박식의 왕통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덕대왕, 아니 신덕왕, 경명왕, 경혜왕 이런 사람들이 박식의 왕통이고, 왕권이 쇠퇴하고 귀족세력들이 분열되고 시종세력들이 약화된 반면에 상대조선이 강화되고, 그 다음에 왕계가 분지화됐는데, 왕계 분지가 뭐냐면 왕통이 혈통이 축소됐다는 거야. 되게 많이 나왔자 아버지 때 정도. 사촌 동생도 이제 뭐냐면 그 남이죠. 그래서 분지가 됐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제 그 왕실 이제 왕계가 이제 분지가 되고, 그래서 그 왕권이 약화되면서 귀족들이 연립했던 그런 정치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읽어보면요. 한통 때 한통 관련된 읽어보면, 자, 통일 후 중대 왕권의 전제 정치로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정석이었던 신라도 한해 들어오면서 점차 기울게 됐는데, 진고기주 때 내부 분열, 왕의 쟁탈전이 있어죠. 그래서 155년 동안 20명의 왕이 교체되는 정치 혼란기를 걷게 되고요. 그 마지막 중대 마지막 왕이 해공왕이었죠. 해공왕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그 해공왕 때 이제 96 각간의 날 뭐 등등 있고, 그 다음에 그 김지정의 반란을 계기해서 김영삼과 이차 김경신이 그 이 해공왕을 죽이고 김영삼이 왕위가 되는데, 이 사람이 성덕왕이죠. 그래서 이 성덕왕 때부터 이제 무형의 직기에 중대 왕실이 단절됐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그 성덕왕이 엄밀히만 하면 성덕왕 때부터 단절됐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성덕왕은 성덕왕의 손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만 하면 형덕왕 때로 보고 있어요. 예. 그렇지만 뭐 기록상에 그렇게 나오니까 이 하대도 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덕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즉위한 사람이 누구죠? 원성왕이죠. 예. 그래서 원성왕이 되고, 이 원성왕 때 대표적인 업적은 여기 안 나왔지만 뭐가 있어요? 독소상품과. 이건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독소상품과는 중대 때 실시된 게 아니라 하대 때 실시한 거예요. 중대 때 국학이고. 자, 그 다음에 현동왕 때 중간에 예장왕이 있었는데, 이 예정왕은 조선시대 때하고 뭐가 단종과 비슷해. 단종 어릴 때 즉위해가지고 자기 그 뭐냐면 작은 아버지였던 현동왕에 의해서 죽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스푼 예자가 붙인 거야. 그래서 스푼 예자가 붙은 왕들은 시호도 예자 붙인 건 별로 끝말이 안 좋아. 경혜왕도 끝말이 안 좋죠. 예. 자, 하여튼 현동왕 때 이제 이 사람은 자기 조카를 죽이고 이제 즉위했던 사람이에요. 현동왕 때 무슨 날이 나왔죠?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김원찬이 날.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웅주도독이었던 김원찬이 날을 일켰는데, 그 이유도 아셔야 돼.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김주원이라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무형의 직계고, 오히려 이제 그 직계인데, 그 당시 이제 성동왕이 죽을 때 원래 그 순위를 볼 때 김주원이 왕위가 되려고 했어요. 근데 김주원이 이제 금성을 가려고 이제 갔는데 뭐예요? 그 비가 많이 내가지고 시내 뭐냐면 내역을 건너지 못했다고 그러거든요. 강을. 그래갖고 왕이 누가 됐다는 거야. 뭐냐면 왕이 이제 원성왕이 됐다, 김경신이 됐다, 그 내용인데, 물론 그건 하나 서하이고 실제로 그 당시에 실권 누가 장악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김경신이 장악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원성왕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입장일 때는 억울하지. 근데 억울하면 그때 당시에 포출했으면 되는데, 제 아버지가 가만히 있는데 제 아들이 와가지고 그냥 시비를 걸고, 그리고 또 현동왕이 입장할 땐 좀 뭐냐면 안 입고 온 거지. 왜냐면 이 사람이 김원창을 그렇게 박대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중앙과 지방의 요직도 앉혀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들고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그냥 명분인 것 같아. 예. 자, 하여튼 그 당시에 이제 김종이 무형의 직계소 성동왕에 이어서 왕이 올려야 되지만 왕이 못 올랐다. 그래갖고 이 불만을 품고 일어났는데, 이 사람이 이제 웅주를 군부에도 반란을 일으켰어요. 국국을 장한, 그 다음에 연호를 경홍이라 했는데, 요게 좀 능력올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신라 왕시대 왕이 되고자 해갖고 반란을 일으킨 게 아니죠. 뭐죠? 신라라는 국가 자체를 없애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야. 그래서 종전의 반란하고 달라요. 종전의 반란은 뭐예요?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켰잖아.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왕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고 반란을 일으켰고, 그만큼 뭐냐면 지방 세력이 점점 커졌다는 거야. 그 사람을 뭐냐면 뒷받침한. 특히 웅진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죠? 백제 계통이잖아. 그래서 백제 계통이 지방 세력들이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한때 기세에 떨쳤지만 왕궁에 쉽게 진압되고요. 그 아들 변문이라는 얘가 한산에 도읍을 세우고 그다음 도적들의 무리들과 같이 그 손을 잡고 했지만 결국에는 실패했죠. 그래서 김병문의 난도 시험문이 나왔어요. 예전에 고달선적 그 수신의 무리와 함께 반란을 일으켰지만 제 아버지도 그렇게 잘 안 됐는데 그 도동무리하고 같이 손잡고 해서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김원창의 난하고 김병문의 난도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왕이 세운 그 흥동왕이 죽은 후에 또 치하되셨죠. 그래서 흥동왕이 죽고 나서 이제 흥동왕이 죽는데 흥동왕은 나름대로 정치를 좀 잘했다고 보고 있어요. 흥동왕 때 이제 대표적인 업적을 보면 그 장보고 있죠. 장보고 안도 청해진에 설치할 때가 흥동왕 때야. 그 다음에 이제 집사부가 집사 성으로 승격되거든요. 이게 흥동왕 때고, 이거 중시에서 시중으로 격상된 거는 이제 그 흥동왕 때가 이거는 경동왕 때죠. 이건 좀 구별해서 좀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흥동왕이 죽고 나서 어떤 문제점이 일어났냐면 흥동왕의 아들이 없어요. 예. 아들이 없다 보니까 그 조카들끼리 싸우기 시작한 거야. 그래갖고 이제 재룡계하고 그런 계통들이 이제 싸우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좀 보면 흥동왕이 죽고 그 아들이 없다 보니까 그 일가친척이 그래서 군정계하고 재룡계가 싸우게 돼요. 그래갖고 그때 이제 싸우다가 누가 이기죠? 군정이 죽고 재룡이 이기거든요. 이 사람이 시강왕이 돼요. 시강이. 그러면서 군정의 아들이 누구냐면 김우징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어디 죽을 거 아니야.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어디 도망가요? 청해지로 도망가고요. 그리고 그 당시 김양이라는 사람도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김우징하고 이제 그 청해지로 도망가니까 장보가 그 사람 받아줬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중앙에서 시강왕이 또 뭐냐면 그 자기 그 일가친척이 죽게 돼. 배신당한 거죠. 그 사람이 또 민예왕이야. 그러니까 민예왕은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고 있었던 김우징이 장보고한테 군사를 빌려달라. 그래서 장보고가 보니까 이게 중앙정치가 말이 아니거든. 마국상 일어나고 신하가 왕을 죽이고 안 되겠다 해서 군대 5천을 보내줘요. 그래서 5천을 끄고 그다음에 민예왕을 쳐내고 그 다음에 이 김우징이 왕이가 되죠. 왕이 되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신무왕이에요. 그리고 신무왕과 그 아들이 문성왕 때인데 기록마다 약간 다른데 신무왕 때와 문성왕 때 왕의 왕비를 누구로 받아들이려고 하죠? 네? 장보고 받아들이려고 하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김양전 그 일파들이 상당히 불만을 품고 결국에는 뭐예요? 염장을 파견해 죽이잖아요. 요 내용들. 그래서 이게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어요. 요 부분들. 그래서 요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시험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형동왕 때부터 해갖고 몇 페이지야? 143페이지 마지막 단락부터 해서 그 다음에 뒤에 144페이지 두 번째 단락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네? 누가 그 다음을 읽죠? 네. 헌동왕. 네. 헌동왕 때에는 웅주에서 김원창의 난이 일어났다. 그것은 김원창의 아버지 김조원이 무열왕의 직계손으로 선덕왕에 이어 왕위에 올라야 했지만 원성왕이 비상수단으로 즉위한 데 대한 불만으로 폭발한 것이었다. 웅진 도독으로 나가있던 김원창은 웅주를 근거로 반란을 일으켜 국호를 장한 연호를 경훈이라 하고 한때의 기세를 펼쳤으나 왕군에게 진압되었으며 왕 17년에는 헌창의 아들 범문이 또다시 한산의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세우려다가 역시 실패하였다.
이러한 왕위 싸움은 흥덕왕이 죽은 후 보다 치열해졌다. 흥덕왕은 아들이 없는 데다 후계자를 지정하지 않고 사망함으로써 사촌 동생 김균정이 왕궁으로 들어가 왕이 되려 하였으나 김균정의 조카 김재룡이 무력으로 그를 내쫓고 왕위에 올라 희강왕이 되었다. 그러나 얼마 안 되어 희강왕을 즉위케 한 상대된 김명이 다시 군사를 일으켜 희강왕을 스스로 목매에 죽게 하고 왕이 되니 민해왕이다. 이때 청해진 대사인 장보고에 의지하고 있었던 김균정의 아들 김우직이 장보고의 원조를 받아 민해왕을 죽이고 왕위에 올라 신문왕이 되었다. 이와 같이 신라 하대에는 같은 진골귀족 사이에 왕위를 둘러싼 자기 항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어 정치와 사회는 혼란을 더해놨던 것이다. 네. 그래서 그 신라 하대에 그 여러 가지 그 반란들과 내부 투쟁도 있죠. 내부 다툼들. 이것도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볼게요. 테마 내용을. 자, 테마 38페이지 좀 펴보세요. 잠깐만요. 제가 책정을 못하는데. 자, 먼저 그 원성왕 때 독소상포가 설치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자왕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 예자왕은 이제 어릴 때 즉위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통론에 안 나왔지만, 그 다음에 중대 오묘제를 이제 청산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대 오묘제를 확립을 했다. 이렇게 내용이 있어. 그럼 하대 오묘제가 이제 뭐냐? 자, 앞에 이제 오묘제를 설명했는데, 아까 이제 신문학대 오묘제는 미추왕, 진지왕, 그 다음에 용춘, 무열왕, 문무대왕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해공학대 오묘제는 더 축소돼갖고 미추, 태조, 무열, 문무, 성덕대왕, 그 다음 경덕대왕. 그래서 그 앞에 미추, 무열, 문무는 불천지주고 자기 할아버지까지만 제사를 지낸다 했죠. 그러면 해공왕 때 들어와서 예종왕 때 들어와서는 종전의 그 중대 오묘제 방식 가지고 지내면 안 되겠죠. 핏줄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하대 오묘제에서 이렇게 하는데 일단은 좀 보면 자 일단 무열왕과 문무왕은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은 자기 핏줄 계열이 아니야. 무열왕 계통이니까.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 내칠 수도 없어. 왜냐면 너무 유명해. 너무 유명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불천지주도 해. 공원이 너무 크잖아. 한국 통일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있고, 근데 이 사람은 불천지주 했는데 오묘제에서 제외시켜요. 불천지주하고 따로 제사를 지내고, 이 사람은 제외한 제 오묘제가 이제 실시된 거예요. 제사를 지내는데 오묘제 제외시키고, 그래서 처음에 불천지주 뭘로 정하냐? 내문왕. 왜? 자기가 내문왕 계통을 나왔다고 내세웠잖아. 내문왕이 이제 불천지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생소하지만 명덕대왕, 명덕대왕이 있어. 명덕대왕은 이제 원성의 아버지 꼴로 되는데 왕은 아니지만 추종된 거죠. 그 다음에 원성대왕, 그 다음에 해충대왕인데 해충대왕은 왕은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야. 해충대왕, 그 다음에 소송대왕. 이런 식으로 이제 뭐냐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내문왕 계통의 직계를 되게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해공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였던 해충대왕, 그 다음에 자기 기준에도 자기 형이었던 소송대왕, 해충대왕, 그 다음 원성대왕, 명덕대왕을 이제 4대만 지내고 그 다음에 내문왕 이렇게 불천지주로. 근데 종전에 중대 계열하고 좀 다르죠. 그게 애울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해공왕 때 그렇게 지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 후에는 어떻게 지냈냐? 그건 저도 몰라요. 기록이 없어. 이거는.
그렇지만 이게 거기서 볼 수 있듯이 신라의 옹호제도는 꼭 중국 때도 지낸 게 아니야. 4대를 지낸 게 아니라 되게 2대만 딱 지내고 말거든요. 2, 3대만. 그거는 뭘 의미할까요? 그거는 왕실의 범위가 아까 전에 계속 축소된다는 거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고, 그 다음에 공식 법률 20여 조 발표했다는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정책을 통해서 나름대로 구강권을 걸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그 숙부였던 형덕왕에 의해서 죽게 돼. 예자왕이. 그래서 이제 형덕왕이 많이 되는데 형덕왕 때 무슨 반란이 일어났다고 했죠? 김현청의 난 일어났고 그 아들 김범부의 난이 일어났고요. 이거 아까 설명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흥덕왕 때 이제 그 청해진이 설치됐고 그 다음에 이제 집사부가 집사성을 승격했고요.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의할 것은 중시에서 시중으로 격상된 건 언제 때죠? 경덕왕 때요. 이거는 좀 달리 봐야 돼요. 예. 그리고 요때의 집사부는 왕권에 강화 기구가 아니에요. 이제 집사부나 그 다음에 시중은 왕권에 강화 간직이나 간부가 아니야. 이미 누가 차지하고 있었어요? 귀족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 오히려 왕권을 위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런 집사성이 너무 이제 뭐냐면 귀족들이 장악하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한림집들을 많이 뭐냐면 육성을 해. 그러니까 외조가 아니라 내조를 육성하거든요. 요건 나중에 좀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예전에 이와 관련돼서 문제가 나왔어요. 예. 그래서 뭐 비서기관이라든지 한림기관 이런 걸 통해서 왕권을 강화시켜 나가려고 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진성여왕 때는 무슨 난이 났죠? 원종 예노의 난이 났죠. 그래서 원종 예노의 난이 나면서 전국적인 반란이 났다. 그래서 이제 원종 예노의 난이 어떻게 끝났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 기록이 없는데 하여튼 그런 것도 있다. 그런 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그 하대 정치를 좀 받고 그 관련된 관련된 형사평가 문제를 좀 풀어볼까요? 일단 타과 관련돼 갖고 예전에 안 푼 것 같은데 이거 탑부터 일단 풀죠. 62페이지. 아, 62페이지는 33페이지부터 볼까요? 33페이지? 28인가? 죄송한데 제가 잠 못 적어놨네. 이거 건너뛸게요 그냥. 아니 제가 적어놨는데 졸다 적었는지 53페이지 보세요. 53페이지 24번 문제 볼까요? 자, 거기 가에 들어갈 인물 써보고 8세기에서 9세기 때 농민왕제의 동향을 각각 한 주인에 써보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현창의 반란이 실패한 후에 피세에 있던 김한채의 아들 누구죠? 김범문이죠. 네, 김범문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래갖고 김범문은 3년 뒤에 수신을 이끌었던 고달산의 농민군 일반인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고 이들은 수도 평양에 정하였고 북한사를 공격했다. 쭉쭉 내있고요. 그때 이제 8세기에서 9세기 때 농민 항쟁의 동향을 한주인에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8세기에는 이미 상간지대를 통해서 토지 이탈했던 농민이 지배계급에 대한 항쟁을 보였고 9세기 때는 무장항쟁으로 발전했다. 이 내용들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농민항쟁과 관련돼가지고 뿌셉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거든요. 네, 그거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뒤에 넘어가서 이제 신라의 당과 외교 관계를 좀 볼게요. 이 앞에 이제 설명했던 부분들을 겹쳐 있어요. 이 내용들은.
그래서 여기 한번 그냥 풀고 넘어갈 텐데, 일단은 그 신라가 이제 중국과 교섭하기 시작한 거는 언제 때라고 보시면 돼요. 본격적으로 교섭할 때. 한강무역 정복이죠. 그래갖고 이때 이제 그 교섭을 했는데, 당나라가 건국되니까 당나라 초창기 때는 신라 백제 보부를 특별하게 뭐 신라만 위해주는 정책을 펴는 건 아니야. 그냥 다 같은 도공국을 갖고 그리고 상호 견제시켰는데, 언제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당나라가 그 신라에 관심을 갖게 됐냐면 7세기 중엽 때부터. 그래서 원래는 당태종은 신라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언제부터 관심을 갖게 됐냐? 당태종 어딜 쳤어요? 안시성을 쳤죠. 근데 실패했죠. 그래서 한번 당하고 나니까 신라의 중요성을 이제 알게 된 거야. 그러면서 이때부터 나당동맹이 성립됐죠. 예. 그 나당동맹 성립 관련된 내용은 아까 예전에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있다가, 그렇지만 그 삼국통일 되고 나서 이제 신라하고 당나라가 뭐냐면 한번 싸우게 되죠. 그래가지고 당나라가 깨지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전투가 뭐예요? 매소성과 기볼포 전투에서 깨지죠. 그리고 나서 한동안 소원한 관계 유지돼요. 그러다가 그 본격적으로 이제 뭐냐면 관계가 다시 재개된 거는 언제 때다? 성동왕 때. 그 계기가 됐던 것은 그 당시 당나라 신라가 바다를 협공을 했죠. 그래서 무슨 지역을 얻게 돼요? 폐강진 지역을 얻게 되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서로 간의 어떤 소원하고 적대적 관계가 완전히 척사되고 문물교류가 뭐냐면 활성화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 당시 주로 문물교류는 육상길이 아니라 뭐였죠? 바닷길이었죠. 예,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새로운 항로가 개척돼서 당대 외교에 문물교류가 활성화됐고, 특히 신라대 때는 당나라, 일본, 우리나라 연결했던 대표적인 사람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장고의정, 이런 것들만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요건 후셈에 있는 내용을 제가 좀 정리를 해놨어요. 요거는. 자, 그 다음에 통일신라 교육기관과 그 한학을 볼게요. 자, 이거는 통일신라 교육기관 뭐 유학 관련된 내용들인데, 요거는 한번 관련된 내용을 읽고 넘어갈게요.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한 통 뭐고요. 아, 130페이지. 자, 유학의 발달 부분 있죠. 자, 통일신라는 그에 확대된 사회적 기반과 경제생활 안정을 토대로 새로 편입된 고구려 백제 문화를 융합하고 당의 문화를 받아들였죠. 당행 중에 성당 문화를 받아들였어. 나중에 이제 중국사 얘기할 때 얘기하지만 되게 당은 4식으로 나눠요. 문화를. 그래서 초당 문화, 그 다음에 성당 문화, 중당 문화, 만당 문화 이렇게 있는데, 성당 시기는 되게 어느 시기냐면 당 현종 때 문화예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두보나 이백 같은 사람들 나타난 문화들, 성당 문화는 당의 제일 전성기 때 문화야. 자, 그래서 하여튼 성당 문화를 바탕으로 그 당시 외래 문화를 흡수 가미내어 보다 다양하고 세련된 문화로 발전시켰는데, 특히 유학이 발달됐다. 그래서 통일신라 유학이 발달은 유교 경전을 가르치는 교육기관 전개했는데, 신문학 때 뭐가 설치됐냐면 국학이다. 이렇게 이제 있고, 신문학 때 국학을 설치했고요. 거기에서 이제 상과를 나눠서 박사 조교를 두어서 교육을 담당을 했는데, 거기 뭐 전공 과목까지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이건 뭐 공무원 시험에서나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볼 거는 이때 유학은 아까 정치인 영어보다는 정치인 영어 포함만 했고, 실제로 도덕적 윤리적 차원을 되게 강조했다는 거예요. 이런 삼국시대 유학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그 다음에 원성학 때 독서 상품과가 있었죠. 그래서 관리를 채용하는 시험인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독서의 성적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눴다. 그래서 이제 5겸 3사 뭐 제자백과서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목적은 골프 위주의 관리 능력을 지향하고 유교적 교양의 능력 위주의 제도를 마련하려고 했지만, 실제로 골프 문제 너무 강경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그 당시 그 독서상 국가를 이제 주도했던 사람들은 육두품인데 이거 실제로 해서 육두품도 여기 잘 안 했어. 왜냐면 여기에서 공부해봤자 국가에서 공부하고 독서상 국가 시험을 쳐봤자 학교에서 뭘 의미가 있어? 자기 지방 한지고 할 텐데 왜 그러겠어요? 진골세들이 너무 강성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육두품들은 국내에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어디서 공부할까요? 당으로 갔어. 도당 유학생이 더 많았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유학 발달에서 유학자도 많이 배출되는데 대표적인 유학자가 이제 뭐냐면 강수하고 설총이에요. 그래서 그 강수는 원래 이 강수는 대가야 출신이거든요. 이거 원래 이름이 그 강수가 아니에요. 강수가 아니라 뭔가 이름인데 알 수는 없고 강수는 뭐냐면 그 문왕인가 무려왕이 지어준 이름인데 강자가 뭐냐면 강하다. 그 다음 수는 뭐냐면 머리 숫자야. 머리가 강하다. 돌대가리다. 뭐 이런 식으로인데 머리가 강하다고 해가지고 그냥 붙여진 별칭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외교 문서에 능했다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답서린기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서린기가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서린기가 왜 보냈냐면 그 당시 이제 뭐냐면 그 신라를 공격할 때 우리가 그만큼 잘해줬는데 니는 왜 그러냐 문무왕한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문무왕이 열받아가지고 하나하나 강박하는 글을 썼어. 그게 답서린기서야. 되게 유명한 문장이에요. 그 답서린기서에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당나라 태종하고 김춘추가 만나가지고 그 대동강 이남 땅을 나중에 신라 때 주겠다 그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신라 사서에는 안 나, 그러니까 중국 사서에 그 말이 없어. 근데 유일하게 그 말이 나와 있는 것이 어디냐면 답서린기서 삼국사에 있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중국 측에서는 부정하죠. 우리 그 말 한 적 없다. 사서에 어디 있냐? 그치만 우리 측 사서에는 그게 있어. 그래서 대동강 이남을 할지 갖고 신라에게 주겠다 그 내용은 돼서 학계에서 지금 못 믿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측 기록은 있지만 중국 측 기록이 없다는 거야. 문서상으로. 그래서 이제 좀 약간 많이 있긴 있는데 자, 하여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설총이라는 사람 있죠. 요속공주하고 누이 맞아갖고 난 원효의 아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두를 정리했다 이렇게 있고 하왕계라고 있어요. 하왕계는 이제 그 당시 그 뭐냐면 할미꽃이 와가지고 왕에게 하왕한테 이제 여러 가지 충고를 하잖아. 그래서 있는데 이것은 이제 도덕 정치를 내세우는 거. 여기 하왕계에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아직은 통치 이념보다는 유교가 어떤 걸 이제 반영하냐면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측면을 되게 강조했다 이런 것들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통일신라 때 정성일 때 중대 때 김대문이 있어. 김대문은 중대 사람이에요. 하대 사람이 아니라 김대문인데 김대문이 이제 썼던 계림 작전이 있어요. 계림 작전. 그 다음에 계림은 뭐예요? 계림은 예? 계림은 그 당시 이제 신라를 의미하죠. 신라 여러 가지 글들을 이제 적어놓은 것들이고 그 다음에 도승전, 하랑세기, 악본, 한상기 이런 것도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됐던 것이 하랑세기죠. 하랑세기가 지금 나왔는데 이게 진본이냐 위본가 지냐 많이 많잖아. 그 다음에 한상기는 이제 그 누구냐면 김대문이 원래 그 한산주에 총독 갔어요. 총독지 할 때 썼던 거야. 그리고 근데 이런 저술도 있는데 지금 남아있지가 않아요. 다만 사국상이나 상국유사에 1차 사전으로 쓰여지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지금 남아있는 그 기록들, 그러니까 이 책을 본 게 아니라 후대에 그 책을 보고 나서 여러 평가들 있잖아요. 그걸 이제 바탕으로 할 때 이 사람은 나름대로 신라의 자기 문화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그 신라가 당의 문화를 벗어나서 성장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어요. 나름대로 신라 정통 문화를 강조했던 사람이야. 근데 문제는 이 정통 문화라는 것이 누구의 문화겠어요? 징벌귀족 중심의 문화예요. 그러면 반대편에 있었던 그 육두풍의 입장에는 마음에 안 들겠죠? 그러니까 신라의 육두풍 입장할 때는 징벌의 어떤 그 골품제적 문화를 되게 강조하면 자기들이 권력에 소외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좀 뭘 강조하죠? 중국식 유교 문화를 강조하죠. 그래서 신라 하대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최치호는 반대된 경향을 보이고 있죠. 그런 것들.
자, 그래서 김대문과 관련된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신라대는 도당유학이 이제 활발해지면서 당의 빈곤가가 합격해서 그곳에 갈릴 유명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김은경이라든지 김각기, 뭐 최치원 있는데 그 중에 최치원이 제일 유명하죠. 최치원 진성여왕 때 뭘 바쳤어요? 시무책 10여조를 받아들였는데 삼국사기에 보면은 받아들였다라는 말이 있어. 근데 실제 받아들인 건 아니라 이제 무시당한 거지.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갖고 그냥 다 때려치고 해인사에 가서 살았다는데 끝말이 어떤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전국을 각지를 돌면서 각지를 돌면서 이제 여러 가지 시도 짓고 그랬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부산에 잠깐 둘렸거든요. 그래서 그 둘렸던 곳이 어디겠어요? 해운대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유명한. 해운이라는 의미가 누구냐면 최치원의 호예요. 예. 그래갖고 이제 해운이라는 데 들렸다는데 뭐 시험문이 안 나와요. 자, 하여튼 그 사람이 썼던 것이 중상복기, 뭐 계림필경, 제왕연대력, 문집 이런 것도 있고 지금은 이제 개원필경이나 이제 여기 보면 랑해상 해상비라고 해서 기문만 좀 남아있다. 그렇지만 이것도 지금 남아있지는 않은 것도 되게 많지만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의 뭐냐면 1차 사료로서 인용을 하고 있고 그렇죠. 거기서 이제 김대문하고 김춘추의 좀 인식 차이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김부식이 지적하는 것처럼 김부식 같은 경우에는 김부식이 예전에 이제 나중에 제왕연대력을 딱 봤어. 근데 제왕연대력에서는 종전에 신라 왕실 썼던 고유한 명칭들 안 썼죠. 다 뭘로 썼죠? 왕. 근데 김대문 거를 보니까 지금은 남아있지 않지만 김부식이 있을 때 있었으니까 김대문의 내용들을 보니까 왕뿐만 아니라 예전에 사용했던 신라식 고유 명칭들이 그대로 썼죠. 거서관, 차창웅, 마니까, 이사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것이 왜 그것을 그대로 쓰지 않고 왕으로 다 개설해서 쓰냐. 이거는 근데 그것은 이제 최치원이 우리나라 정통 문화를 좀 무시했다. 우리 신라를 비하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거꾸로 보면 신라 왕실의 권위를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해서 쓴 것도 있어. 왜냐면 신라 왕이 왕조차도 취하지 못하고 거서관, 차창웅, 이사웅 이런 식으로 말하면 좀 중국에 비해서 뭐 끝발이 한참 낮잖아. 그런 것들 염두해갖고 왕으로 괴소할 수도 있거든요.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최치원하고 김대문이 좀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김대문은 정통문화를 강조한 반면에 최치원은 육두품 입장을 했다고 정통문화를 부정하고 유교의 어떤 중국식 문화를 받아서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던 그런 인물이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유학자 중에 육두품이 많았는데 이게 이제 기출문제인데 삼채라는 사람 있죠. 그래서 최치원, 최승우, 최원희. 그래서 이 삼채인데 이 사람은 최승우, 최원희는 각각 이제 나중에 후백제 고려 이쪽으로 넘어갔던 사람이고요. 하여튼 육두품은 신라 하대 때 선택 방향을 이제 보면 중대 때는 나름대로 한 번쯤 극복하려고 했어. 그래서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고. 근데 이제 신라 하대 때 들어가면 신라는 더 이상 이제 뭐냐면 거기서 살아남기 힘들죠. 그러니까 뭐냐면 최치원처럼 좀 신라를 위해서 끝까지 해보려고 안 되면 이제 회피하고 도피하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 육두품들은 또 어디로 갔죠? 새로운 왕조 고려나 후백제로 넘어갔죠.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거고 결국에는 고려에서 나중에 성종 이후부터는 누가 권력을 장악해요? 육두품 세력들이 권력을 장악하잖아요. 그거와 이제 연관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좀 주의할 게 뭐냐면 육두품 출신들은 좀 한계가 있어. 왜 한계가 있냐? 이들이 비록 진골들 기족에 비해서 좀 소외되고 권력이 소외되고 차별받았다고 하지만 이들도 골품제 사회에서는 뭐예요? 기득권자야.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비판적이지만 소극적일 수밖에 없죠. 소극적. 근데 적극적이고 새로운 시대를 개막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뭘까요? 아예 두품제에서 벗어난 사람들. 호족들. 이 지방 호족들은 골품제 안에서도 못 들어갔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서 깨부수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육두품은 되게 이제 비판적이었지만 소극적이고 제한적이었고 이에 반해 호족들은 좀 능동적이었다.
이게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그런 것들과 이제 연관시켜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건 한국사 특강을 한번 읽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한가는 관심 있는 분들 밑에 보시고, 잠깐요. 한국 특강도 중요하거든요. 이게 유교 부분에서 한번 좀 볼게요. 이게 몇 페이지냐? 아니, 참. 몇 페이지 보시냐면요. 거기 384페이지, 특강, 거기 384페이지. 자, 여기 쭉 유교 부분이 있는데, 삼국시대 유학과 관련돼서 고구려 때 태학이 건립됐다. 이 내용이 있고, 그래서 한에서 오경 박사도 오경을 교수했다. 이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백제는 4세기, 5세기 때 공의 서기가 편찬됐고, 왕인의 활약 이런 내용도 있고요. 신라 같은 경우에는 좀 초보적이었다가 7세기 들어와서 이제 당나라의 국학 유학생도 파견되고 그 다음에 국학도 설치하고 그 내용도 쭉 있어요. 그 육두풍이 주로 이제 두각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강수와 설종이 대표적인 삶이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중대는 골품제사에서 사회 이념화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최치원도 도당 유학생의 활약이 또 컸고요. 시국 10조를 올렸고 그 내용들이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고조시대인데 요 정도만 있네요. 뭐 별 내용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서 있는데 요거는 읽기는 좀 그러네. 각자 읽어보세요 그냥. 네. 이런 게 있구나 확인만 하고 이제 넘어갈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그 테마 다시 돌아가서 자, 유학을 보면 이제 삼국시대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 가부장 권위행 항상 공격제 서원만의 결속 장려를 통해서 도덕 규범으로서 이제 장려를 했고요. 그래서 윤리적 부분만 차원에서 이제 수용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통일신라 유학은 육부분을 중심으로 했죠. 왕권강의 어떤 통치 이대후에 또 이제 자리 잡으려 했지만 결국에는 그 진국이족들의 반대 때문에 잘 안 됐다. 그래서 하나의 이제 정치 이념화가 포방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국학하고 독소상품과 부분은 이게 이제 시험문이 나왔으니까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해 두셔야겠죠. 일단 목적이 뭘까요? 국학이나 독소상품과의 목적. 자, 전쟁 왕권 강화의 유교정치 이념. 그 다음에 전문적인 관료 양성. 그 다음 진국이족 억압. 근데 신분왕 때 국학이 설치됐어요. 국학이.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그 국학 설치 내용을 이제 보면요. 자, 거기 이제 필수 과목은 논어와 호경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했는데 여기 호보다는 충을 강조했어요. 되는 것들 선택 과목은 오경과 문선도 있다. 자, 그래서 효와 충을 일치시키려는 것들을 이제 강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의의를 이제 좀 보셔야겠죠. 골품제 보수성은 실패했으나 유교가 학문적으로 발전했고 지배적 정치인형을 정착하는데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 그래서 완전히 정착된 거는 요거는 그
고려 때요. 고려 때.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삼국시대 때는 불교가 뭐냐면 주였고 그 보완적인 측면이었고요. 완전히 정착된 것은 고려시대 때다. 포박만 했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독수상품과는 하대 때 원성학 때 실시했죠. 그래서 관리의 등용 기준은 유학 공부의 수준에 따라 3등급을 이제 나누고 골품보다 실력본위의 운인을 했다. 그래서 주로 이제 5경, 3, 4 제자 백과성을 읽고 그에 따라서 이제 품을 나눠서 관리 임용하는 제도인데, 이걸 통해서 이제 그 인문고양을 시험에서 갈려두면 정신이와 합리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골품제도 근간을 신라사의 진국이적 반발 때문에 안 됐다. 이게 예전에 시험물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이제 그 육두품의 역할 있죠. 역할. 신라 중대 때, 신라 하대 때가 구분이 되죠. 신라 중대 때는 종교활동을 통해 자신의 신분적 차별을 초월하고 있죠. 그 원간과 원효, 뭐 그런 사람들. 또 학문적인 노력을 통해서 도당 유학생을 했고, 그리고 간지에 진출해서 뭐 전제왕권을 보좌해주고, 그 다음에 진국이족을 견제했지만, 신라대 때는 결국에는 잘 안 되니까, 최치원처럼 그냥 도피한 인물이 있고, 아니면 그 최승호나 최원희처럼 반신라적 경향을 띄어가지고, 거기 이제 왕건이나 건원에 붙은 인물도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뭐냐면 신라대 때 그때 성장을 해서 고려시대 때 주도 세력이 됐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김대문하고 이제 최치원과 관련된 내용도 비교해서 좀 보세요. 김대문의 여러 저설들이 있죠. 진골 출신으로 신라 정통을 강조했고, 고승전, 한항세기, 그 다음에 그 개인작전 이런 것들이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 의미는 신라의 문화를 자기 문화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교 문화에 신치되지 않은 가운데 삼국시대의 어떤 기존 문화의 정통을 계승했고요. 역사 서술을 확대해서 국왕뿐만 신민까지도 확대시키고, 그 다음에 고려시대 때 기절제 사서에 토대를 마련했다고 하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한항색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승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열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전제 양식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줬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최치원은 반대된 경향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왕연대역, 근데 제왕연대역 같으면 삼국사기에서 많이 인용했고, 여기에도 김부식 비판 내용이 나오죠. 아까 얘기했처럼 그 신라의 고유한 칭송보다는 왕으로 개서했다. 이 내용들. 그 다음에 사만설. 여기 사만설도 외우세요. 사만설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사만설과 달라요. 그래갖고 마는 고구려고, 변하는 백제고, 진화는 신라죠. 네. 그래서 당설을 기반으로 해갖고 이 사만설을 제시했는데, 이 사만설과 관련돼갖고 나중에 제가 이제 또 그 뒷부분에 조선 후기 때 그 동지지 부분 할 때 다시 좀 얘기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바대를 북국으로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개원필경이 있는데, 개원필경에 뭐가 남아있냐면 그 토황소 견문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예. 그래갖고 이 토황소 견문이 그 유명하죠. 그래서 그 현존한 문집으로 계속 그 되게 유명한 것들이 개원필경이다. 그래서 그 당나라의 어떤 그 영향을 받았고, 그 당시 이제 여러 가지 뭐냐면 내용을 적어놓은 건데, 그 여기도 이제 좀 헷갈릴 게 뭐냐면 앞에 그 김대문 계림작전하고 좀 헷갈려요. 그 계림작전 김대문이 적어놓은 거고, 개원필경은 그 뭐냐면 그 최치원이 쓴 건데, 거기에 토황소 견문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상비명이가 뭐냐면 이 사람이 여러 곳에 돌아다녔어. 그래서 성조에 탑비도 많이 써주고 그랬거든요. 그래갖고 거기에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유교, 불교, 그 선종, 도참사들 다 결합돼 있어.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지식인들은 유학자라 해서 유교만 딱 익혔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도 익히고 도교도 익히고 풍수 도참도 익히고 해갖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업 복합적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후에 훈육 10조에도 많이 반영이 됐다.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좀 쉬었다가 이 관련된 형성평가 문제 풀어볼게요.